어머니, 이 못생긴 것이 감히 우리 집 며느리라니. 당장 내쫓으시지요. 삼형제 중 가장 부유한 집안의 큰 며느리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던 두 며느리는 막내 며느리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지요. 그런데 과연 못생기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받던 막내 며느리는 끝내 쫓겨나고 말았을까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땅에 최씨 성을 가진 노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 노부인의 집은 남원에서도 손꼽히는 기와집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고 곳간에는 해마다 가을이면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였지요. 최 노부인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최판돌은 한양에서 벼슬을 하며 큰 기와집에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 최둘돌은 장사로 돈을 모아 읍내에서 가장 번화한 상단을 꾸리고 있었지요. 막내 아들 최셋돌은 산골 마을의 조그만 초가집에서 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세 아들은 모두 장가를 들었습니다. 큰 며느리 황씨는 한양 명문가 출신으로 미모가 빼어났습니다. 입술은 붉기가 홍시 같고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반듯했지요. 허리에는 비단 치마를 두르고 머리에는 금비녀를 꽂고 다녔습니다. 둘째 며느리 박씨 역시 읍내 부잣집 딸로 살결이 고왔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저고리를 즐겨 입었고 걸음걸이 하나에도 요염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막내 며느리 강씨는 달랐습니다.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널쩍했습니다. 눈은 작았고 코는 뭉툭했으며 입술은 두터웠습니다. 키는 작고 몸은 통통했으며 입고 다니는 옷도 늘 무명배였지요. 남원 사람들은 최 노부인의 세 며느리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저리 곱게 생겼는데 막내 며느리는 어찌 저리 생겼나. 막내 도령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 혼처를 못 구해 저런 처자를 맞이한 것 아니겠나. 아이고, 같은 집 며느리인데 하늘과 땅 차이네. 그러나 최 노부인은 세 며느리 중에서 막내 며느리 강씨를 가장 가까이 두었습니다. 노부인은 해가 갈수록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무릎이 아파 걷기가 힘들었고 눈이 침침해져 글씨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노부인 곁에서 언제나 밥상을 챙기고 약을 다리고 허리를 주물러 드리는 것은 막내 며느리 강씨였습니다. 강씨야. 예, 어머님. 내가 곁에 있으니 마음이 놓인다. 노부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씨는 그때마다 소리 없이 웃었지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최 노부인이 마당의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강씨는 그 옆에서 노부인의 발을 주무르고 있었지요. 그때 마당 한쪽에서 참새 한 마리가 날개를 다친 채 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강씨는 손을 멈추고 일어나 참새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참새를 감싸 쥐고 헝겊 조각으로 날개를 묶어 주었지요. 이리 줘보거라. 노부인이 말했습니다. 강씨가 참새를 노부인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노부인은 한참 동안 참새를 바라보다가 강씨에게 말했습니다. 강씨야, 사람의 가치가 무엇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느냐? 강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어머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부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에 있지 않고 살아감에 있느니라. 강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는지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노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곱게 생긴 얼굴이 사람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가진 재산이 사람의 가치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 오직 살아가는 모습, 마음을 쓰는 방식이 사람의 진짜 값어치를 만드는 것이니라. 강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노부인은 참새를 하늘로 날려보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날개가 나으면 다시 날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지금 아프고 힘들어도 때가 되면 반드시 날게 되어 있느니라. 그 말을 들으며 강 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자신에게 찾아올 것엔 바람을.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노부인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될지를. 최 노부인에게는 결혼 전부터 모아온 재산이 있었습니다. 논 20마지기와 밭이 10마지기. 그리고 남원 읍내에 있는 기와집 2채. 세 아들 모두 이 재산을 탐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 며느리가 탐냈지요. 큰 며느리 황 씨는 한양에서 내려올 때마다 노부인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큰아들 집에서 제사도 모시고 집안 대소사를 다 챙기는데 제사는 마땅히 저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며느리 박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남편이 장사로 큰 손해를 봤습니다. 어머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노부인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막내 며느리 강 씨는 단 한 번도 재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노부인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저녁이면 가장 늦게 자리에 들어 노부인의 잠자리를 봐드렸습니다. 노부인이 기침을 하면 밤새 약을 다렸고 노부인이 무릎이 아프다 하면 찜질을 해드렸습니다. 큰 며느리 황 씨는 그런 강 씨를 비웃었습니다. 저 못생긴 것이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거잖아요. 재산이나 한 푼 얻어보려는 속셈이겠지요. 둘째 며느리 박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얼굴이 저 모양이니 예쁨이라도 떨어야 살아남겠지요. 참 불쌍하기도 하지. 두 며느리는 강 씨가 없는 곳에서 늘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형님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하지만 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노부인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물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양에서 유명한 의원을 불러 진찰을 받았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세가 드시어 기력이 다하셨습니다. 잘 드시고 편안히 쉬시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습니다. 노부인의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들 최판돌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재산 문제를 정리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논밭과 기와집은 저희에게 주십시오. 둘째 아들 최둘돌도 거들었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셔서 편안히 지내십시오. 저희 집이 더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막내 아들 최셋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었지요. 노부인은 세 아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할 것이다. 오늘은 모두 쉬어라. 그날 밤이었습니다. 큰 며느리 황 씨와 둘째 며느리 박 씨는 노부인의 방 앞마루에
앉아 소곤거렸습니다. 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이 막내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조용히 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황 씨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어머님이 몸이 저러시니 문서 한 장 쓰시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알아봐 놨어요. 읍내에 아는 서리가 있거든요. 문서만 만들어지면 끝이에요. 박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막내 형수가 눈치채면요? 황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못생긴 것이 뭘 알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 대화가 오가는 동안 마루 뒤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 씨였습니다. 노부인께 야참을 가져다 드리러 나왔다가 우연히 그 대화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그날 밤 강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 씨가 노부인의 방에 아침 밥상을 들고 들어갔을 때 방 안에는 이미 큰 며느리 황 씨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드실 것도 없으시면 힘드시기만 하잖아요. 그냥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황 씨는 노부인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드리고 있었습니다. 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문서 한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 씨는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어머님, 강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님, 아침 진지 드셔야 합니다. 황 씨가 눈을 흘겼습니다. 지금 어머님이랑 중요한 얘기 중이에요. 좀 나가 있어요. 강 씨는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노부인 앞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시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노부인은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밥부터 먹자꾸나. 황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 씨를 향한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강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강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진지를 챙겨드리는 것입니다. 형님. 황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노부인은 강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강 씨야. 예, 어머님. 고맙다. 노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황 씨가 읍내 서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노부인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얼마 후 방에서 나온 황 씨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황 씨가 박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논밭과 기와집이 모두 우리 거예요. 그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큰아들 최판돌이 재산 문서를 손에 넣었다는 것이, 노부인이 직접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 막내 아들 최셋돌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형님에게 모든 재산을 주시기로 하셨습니까? 노부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그 문서가 무슨 문서인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 눈이 어두워서 최셋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면 속으신 겁니다. 형님 내외가 어머니를 속인 겁니다. 그러자 최판돌이 나섰습니다. 속이다니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직접 도장을 찍으셨잖아. 그게 어머니의 뜻이야. 형님,
시끄러워. 법적으로 완벽한 문서야.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 최셋돌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강 씨와 최셋돌은 초가집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최셋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 씨, 어떻게 해야 하오?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오? 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재산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어머님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최셋돌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이 억울한 일을 그냥 넘기자는 거요? 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넘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당장 싸우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몸이 저러신데 이 일로 어머님이 더 힘드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최셋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요? 강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것만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최판돌이 어머니 재산을 다 가로챘대. 어머님이 몸이 편찮으신 틈을 타서 문서를 만들었다잖아. 참, 못된 자식들이지. 그러나 법적으로 문서가 만들어진 이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남원관아에 가서 하소연해봤자 도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큰며느리 황 씨가 노부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 집으로 가십시다. 한양에 가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십니다. 노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니요. 이 낡은 집에서 뭐가 좋으세요? 강 씨가 있잖아. 황 씨의 얼굴에 순간 경련이 일었습니다. 저 못생긴 것이 어머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어머님, 정신을 차리세요. 저 여자는 어머님 재산을 노리는 겁니다. 노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황 씨야. 예, 어머님. 재산이 탐나면 가져가거라. 이미 가져갔잖느냐? 어머님.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라. 재산은 너희가 가져갔지만 어미는 강 씨가 가져갔다. 황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부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땅 문서는 내 손에 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강 씨 손에 있다. 사람의 가치는 재산에 있지 않고 마음 씀씀이에 있느니라. 황 씨는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황 씨와 박 씨는 노부인의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재산 문서가 생겼으니 더 이상 노부인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저 노인네가 오래 살겠어요? 기다리면 되죠. 황 씨는 한양으로 돌아가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셋돌은 분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형수님들이 어머니를 저렇게 버려두고 가다니. 강 씨가 최셋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최셋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하고 맑았습니다. 최셋돌은 그제야 이 사람이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 씨는 노부인의 방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곁에 있겠습니다. 노부인이 물었습니다. 어렵지 않겠느냐? 재산도 없이 형제들한테 구박도 받으면서. 강 씨가 대답했습니다.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하겠습니다. 왜? 강 씨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살아감에 있다고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노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 씨야. 예, 어머님. 내가 내 곁에 있어 다행이다. 강 씨는 노부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강 씨는 노부인의 곁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 기침 소리가 들리면 달려가는 삶. 재산도 없고 칭찬도 없고 알아주는 이도 없는 삶. 그러나 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옥시 성을 가진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정정하셨고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는 분이었습니다. 강 씨는 장을 보러 가거나 약재를 구하러 갈 때마다 옥할머니 집 앞을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옥할머니가 강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리 오너라. 강 씨가 공손히 인사를 드리자 옥할머니는 강 씨를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너 최 노부인 집 막내 며느리지? 예, 할머님. 얼굴은 박색이로구나. 강 씨는 당황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할머님. 옥할머니가 허허 웃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좋다. 맑고 흔들림이 없어. 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차나 한 잔 하고 가거라.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 씨는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옥할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옥할머니는 차를 내어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강 씨가 지친 얼굴로 들어오자 옥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힘드냐? 강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며느리들이 어머님을 버려두고 가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서운한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옥할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 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동안 내 마음이 먼저 병든다. 원망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거라. 강 씨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옥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강 씨야, 한 가지 더 알아두어라. 말씀해 주십시오. 하늘은 보고 있다. 사람들이 못 보더라도 하늘만은 반드시 보고 있느니라. 강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간 꾹 참아왔던 눈물이 눈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옥할머니는 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울어도 된다. 참는 것만이 강한 것이 아니니라. 그날 강 씨는 옥할머니 방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리고 울고 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첫 번째 장면 강 씨의 하루. 강 씨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냉기가 채 가시지 않은 부엌에서 강 씨는 묵묵히 쌀을 씻었습니다. 노부인이 소화가 잘 안 되신다 하면 죽을 끓였고 입맛이 없다 하시면 맑은 장국을 준비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나면 노부인의 방에 들어가 온기를 확인했습니다. 이불이 발밑으로 흘렀으면 다시 덮어드렸습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낮춰드렸습니다. 노부인이 눈을 뜨시면 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어머님? 노부인이 기침을 하면 등을 두드려 드렸습니다.
노부인이 화장실을 가신다 하면 부축해 드렸습니다. 오전이 되면 약재를 다렸습니다. 사람들은 강 씨가 어디서 약 지식을 배웠는지 알지 못했지만 강 씨는 어릴 때부터 한의설을 즐겨 읽었습니다. 황기, 당귀, 복령, 대추. 노부인의 몸 상태에 맞게 약재를 조합하는 것은 강 씨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이 지나면 노부인의 발을 주물렀습니다. 무릎에 찜질을 해드렸습니다. 날이 좋은 날은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노부인이 드시고 나면 설거지를 하고 내일을 위한 약재를 준비했습니다. 밤이 되어 노부인이 주무시면 그제야 강 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장면 마을 사람들의 시선. 남원 마을 사람들은 강 씨를 두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 박색 며느리가 왜 저러나. 재산도 없는데 굳이 시어머니를 모시다니. 참 미련도 하지. 형님 며느리들한테 이미 재산 다 빼앗겼는데. 아이고, 저 고생을 누가 알아주겠어. 그런데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 사이 강 씨는 단 하루도 노부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얼굴은 박색이지만 마음은 금이로구먼. 노부인이 저 며느리 때문에 사는 것 같아. 장 보러 나온 강 씨를 보면 마을 안악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 씨, 오늘도 노부인 약재 사러 왔소. 예, 그렇습니다. 참, 대단하오. 우리 같으면 못할 텐데. 강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이 좋으시니 하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장면 노부인과 강 씨.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노부인과 강 씨는 마당에 나와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노부인이 말했습니다. 강 씨야, 저 달을 보거라. 예, 어머님. 저 달이 지금은 둥글게 떴지만 내일이면 조금 이지러질 것이다. 그 다음 날은 더 이지러지겠지. 하지만 그 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잠시 숨어 있다가 다시 둥글게 차오르는 것이니라. 강 씨가 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그런 것이겠지요? 노부인이 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내 말을 잘 알아듣는구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 씨야, 내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큰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강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번째 장면 큰며느리 황 씨의 방문.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며느리 황 씨가 오랜만에 남원에 내려왔습니다. 황 씨는 마을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강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이, 황 씨. 대개 막내 형수가 참 대단하대요. 최 노부인을 저리 극진히 모신다는 얘기 들으셨소? 황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노부인 집에 도착하니 집 안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화초가 곱게 피어 있었고 부엌에서는 약재 끓이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나왔습니다. 노부인은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황 씨가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왔습니다. 노부인이 올려다 보았습니다. 왔느냐? 말이 짧았습니다. 황 씨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강 씨가 약을 잘 다려줘서 그렇다. 황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강 씨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황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 씨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형님, 오셨군요. 진지 드셨습니까? 황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번째 장면 강 씨의 지혜. 겨울이 왔습니다. 노부인의 몸이 다시 나빠졌습니다. 이번에는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밤이면 기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강 씨는 밤새 노부인 곁을 지켰습니다. 기침이 날 때마다 등을 두드려 드렸습니다. 따뜻한 물을 끓여 드렸습니다. 가슴에 생강을 갈아붙여 드렸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노부인의 기침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숨결이 안정되었습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노부인이 밥을 한 그릇 다 드셨습니다. 강 씨는 그제야 부엌에서 쪼그리고 앉아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최셋돌이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쪼그린 채 벽에 기대어 잠든 아내의 모습을. 최셋돌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최셋돌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강 씨의 어깨에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뒷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사람에게 좋은 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6번째 장면 변해가는 마을의 시선.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남원 마을에서 강 씨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어머니 재산도 못 받은 주제에 저리 극진히 모시다니. 그 이야기가 남원을 넘어 전주까지 퍼졌습니다. 전주의 관찰사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남원의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가 있다 했는가. 아전이 대답했습니다. 예, 사또. 재산도 없이 시어머니를 2년째 모신다 합니다. 관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알아보아라. 봄이 왔습니다. 노부인의 몸이 겨울을 잘 버텨냈습니다. 오히려 봄이 되자 기력이 조금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노부인이 마당에서 직접 걸음을 걸었습니다. 강 씨의 부축을 받아 마당을 한 바퀴 돌았지요. 강 씨야, 다리가 좀 나아진 것 같구나. 강 씨가 활짝 웃었습니다. 약이 효험이 있는가 봅니다, 어머님. 노부인도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나, 노부인께서 걸으시네. 강 씨 덕분이야. 강 씨 덕분. 그날 저녁 최셋돌이 기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강 씨 들었소? 관아에서 사람이 왔다오. 강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관아에서요? 무슨 일로요? 전주 관찰사께서 당신 이야기를 들으셨다 하오. 효부라고 상을 주시겠다는 전갈이 왔소. 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상을 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셋돌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뭐라 해도 세상이 알아보는 것 아니겠소. 이제 세상이 당신을 알아보는 것이요. 강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지요. 달이 잠시 숨었다가
다시 둥글게 차오른다고. 강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인가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한양에서 최판돌과 황 씨가 남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관아에서 강 씨에게 효부상을 준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막내 형수가 효부라고요? 웃기는 소리. 황 씨가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재산은 우리가 다 가져갔는데 효부라니 세상이 거꾸로 됐어요. 황 씨는 그날 밤으로 읍내서리를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공격 소문 퍼뜨리기. 황 씨는 남원 읍내를 돌며 집요하게 말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가 효부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여자는 어머님 재산을 노리고 버티는 겁니다. 우리가 재산 이야기를 꺼내니까 어머님 곁에서 한 발짝도 안 떨어지잖아요. 겉으로만 웃지 속으로는 우리를 얼마나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사람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 씨가 그런 사람일 리가 있나. 하지만 소문은 반복될수록 힘을 가졌습니다. 같은 말이 하루 이틀 계속 흘러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혹시 진짜 그런 건 아닐까? 재산 문제면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지. 결국 그 소문은 강 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노부인은 조용히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린다고 해서 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흔들리지 마라. 강 씨는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 깊은 곳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 관아의 투서. 황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읍내서리와 손을 잡고 관아의 투서를 올렸습니다. 강 씨라는 여인은 시어머니에게 독이 든 약을 먹이고 있습니다. 노부인의 죽음을 바라고 있습니다. 며칠 뒤 포졸들이 집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강 씨, 관아의 명이다. 함께 가야 한다. 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죄목입니까? 독약을 쓴다는 투서가 들어왔다. 그 순간 노부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포졸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강 씨는 끌려가며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그 말은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공격 관아의 신문. 관아. 현감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독을 먹였느냐? 아닙니다. 그럼 내가 다리는 약은 무엇이냐? 황기, 당귀, 복령, 대추, 오미자입니다. 기력을 돋우는 약입니다. 아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독성은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 그때 황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삿도 지금 있는 약이야 깨끗하겠지요. 하지만 몰래 먹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증거가 있소. 이유가 있습니다. 황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산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2년을 버티고 있는 이유, 그것 아닙니까? 현감의 시선이 강 씨에게 향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하라. 강 씨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좋아서 곁에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황 씨가 비웃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속을 어찌합니까? 현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돌아가라. 그러나 조사는 계속된다.
네 번째 공격 노부인을 흔들다. 집으로 돌아온 강 씨. 집 안 공기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황 씨와 박 씨가 노부인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저 여자가 어머님을 해치려는 겁니다. 한양으로 가시지요. 저희가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노부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만하거라. 그때 문이 열리고 강 씨가 들어왔습니다. 황 씨가 돌아서며 독하게 내뱉었습니다. 이 못생긴 것이 감히 우리 집 며느리라니 당장 내쫓으십시오. 잠시 침묵. 노부인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나는 강 씨를 내쫓지 않을 것이다. 황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관아에서 조사까지 들어갔습니다. 무슨 조사냐? 독약 투서입니다. 노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투서 내가 올린 것이냐? 황 씨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노부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눈이 어두워도 마음까지 어두운 것은 아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섯 번째 공격 마지막 함정. 궁지에 몰린 황 씨는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그날 밤, 서리에게 돈꾸러미를 건넸습니다. 강 씨를 반드시 잡아가두게 해요. 서리가 낮게 웃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노부인이 갑자기 위독해지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이 잠시 비어진 틈, 하인 하나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부인의 국그릇에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독은 아니었지만 몸을 급격히 무너뜨리는 약초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강 씨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노부인은 아무 의심 없이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점심 무렵, 노부인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배가. 강 씨가 달려갔습니다. 맥을 짚는 순간 이상함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시선을 돌린 강 씨. 국그릇을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황 씨와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보십시오. 강 씨가 올린 약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현감이 뒤이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강 씨,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다시 관아로 가야겠소. 관아에 끌려온 강 씨는 마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감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강 씨, 오늘 노부인이 갑자기 쓰러진 것은 어찌 된 일이오? 강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린 약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황 씨가 나섰습니다. 사또 저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직접 약을 검사해 보시지요. 현감이 아전에게 눈짓했습니다. 아전이 강 씨의 집에서 가져온 약재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재들 중에서 낯선 것 하나가 나왔습니다. 강 씨가 쓰지 않는 약초였습니다. 강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것은 제 약재가 아닙니다. 누군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황 씨가 비웃었습니다. 오호라, 이제 누가 집어넣었다고 하는구나. 사또, 이 여자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현감이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강 씨를 당분간 가두어라.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또. 강 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어머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어머님이 아프십니다.
조사가 끝나면 풀어줄 것이오. 일단 가두어라. 포졸들이 강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 씨가 끌려가며 외쳤습니다. 어머님을 부탁드립니다. 어머님을. 옥에 갇혔습니다. 싸늘한 돌바닥에 강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노부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계실까? 강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황 씨가 이제 노부인 곁에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셋돌이 옥문 밖에 왔습니다. 강 씨가 창살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서방님, 최셋돌의 얼굴이 울상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기다리오. 어머니도 당신 걱정에 들어누우셨소. 강 씨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님 약은 잊지 마십시오. 환기 한 줌에 대추 5알, 복령을 반손. 강 씨, 잊지 마세요. 어머님 약을. 최셋돌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관아옥 안에서 강 씨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이 뼈 속까지 스몄습니다. 창살 사이로 달빛만이 들어왔습니다. 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2년 동안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던 것인가?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귓가에 옥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 강 씨는 눈을 떴습니다. 원망. 강 씨는 지금 황 씨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를 원망했습니다. 현감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지금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원망해봐야 내 마음만 병드는 것이다. 강 씨는 다시 눈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은 보고 있다. 사람들이 못 보더라도 하늘만은 반드시 보고 있느니라. 강 씨는 창살 사이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구름이 잠시 달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달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부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에 있지 않고 살아감에 있느니라. 강 씨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렇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옥에 갇혀 원망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강 씨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약재. 아침에 국그릇에서 맡았던 냄새. 그 냄새는 분명 강 씨가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미처 말하지 못했는데 강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릴 때 읽었던 한이서. 그 안에 있었던 내용. 맞다. 강 씨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 약초는 남원 일대에서만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알고 썼을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강 씨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읍내서리. 황 씨와 가까이 지내는 그 서리.
그 서리의 아버지가 약재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강 씨는 창살을 손으로 잡고 일어섰습니다. 눈물 대신 결연한 빛이 눈에 담겼습니다. 내가 직접 풀어야 한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강 씨는 포졸에게 청했습니다. 저를 현감 나리께 데려가 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포졸이 눈을 비볐습니다. 새벽에 무슨 소리요? 중요한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포졸은 투덜거리면서도 강 씨를 현감에게 데려갔습니다. 현감이 눈을 비비며 나타났습니다. 강 씨, 새벽에 무슨 일이요? 강 씨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나리, 저는 무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현감이 팔짱을 꼈습니다. 어떻게? 강 씨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노부인의 국그릇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냄새는 현오색이라는 약초의 것이었습니다. 현오색은 복통을 일으키지만 독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원 일대에서만 자라며 그것을 다루는 약재상은 극히 드뭅니다. 현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계속 말하시오. 읍내에 강설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의 아비가 약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이는 큰며느리 황씨와 가까이 지냅니다. 만약 그 설이의 약재 창고를 뒤지면 현오색이 나올 것입니다. 현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날이 제가 틀렸다면 어떤 벌도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옳다면 진짜 죄인을 밝혀주십시오. 현감이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전, 강설이의 집을 수색하라. 1단계 진실이 드러나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날이 강설이의 약재 창고에서 현오색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황씨 마님에게서 받은 돈꾸러미, 내역서도 있었습니다. 강 씨를 모함하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설이를 잡아오너라. 강설이가 끌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씨 마님의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노부인 식사에 현오색을 넣으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현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황씨를 잡아오너라. 2단계 황씨와 박씨의 죄상폭로. 황씨가 관하로 끌려왔습니다. 들어오면서도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현감 날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러십니까? 현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황씨, 앉아라. 황씨가 자리에 앉자 현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노부인이 눈이 어두운 틈을 타 재산 문서의 도장을 찍게 한 일. 둘째, 강 씨를 모함하기 위해 관아에 거짓 투서를 올린 일. 셋째, 강설이를 사주하여 노부인의 식사에 현오색을 넣게 한 일. 황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날이, 저는 어머님을 걱정해서. 그만. 현감의 목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이용한 것이요. 황 씨는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현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대의 남편 최판돌 역시 재산 문서 취득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가 있소.
최판돌도 불러오너라. 3단계 악역의 변명 실패. 최판돌이 끌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현감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재산 문서는 노부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오. 최판돌이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있소. 어머님이 직접 도장을 찍으셨잖소. 현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노부인을 직접 모셨다. 노부인이 관아로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관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강 씨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현감이 물었습니다. 노부인, 이 문서의 내용을 알고 도장을 찍으셨습니까? 노부인이 말했습니다. 몰랐습니다. 내 눈이 어두워 글씨를 읽지 못했고 큰 며느리가 인사 서류라 하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속인 거였구나. 황 씨가 다급히 나섰습니다. 어머님이 기억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황 씨야. 예, 어머님. 내 기억은 아직 멀쩡하다. 그 한마디에 관아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황 씨는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4단계 측근의 배신. 강설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날이 저는 황 씨 마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재산 문서를 작성할 때도 황 씨 마님이 시킨 것입니다. 저는 살려주십시오. 황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 배신자, 감히 나를 팔아. 강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저도 살아야 합니다. 그 순간 관아 마당에 있던 하인들도 하나둘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인도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판돌 나리께서 문서를 만들기 전에 저희에게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최판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5단계 현감의 심판. 현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아 마당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최판돌과 황 씨는 노부인을 속여 재산을 취한 불효의 죄 강 씨를 모함하여 거짓 투서를 올린 무고의 죄 사람을 사주하여 노부인의 식사에 이물질을 넣게 한 죄를 저질렀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강설이 또한 이에 가담했으니 함께 처벌한다. 현감이 선언했습니다. 최판돌과 황 씨는 재산을 몰수하고 곤장 50대에 처한다. 이후 남원에서 영구히 추방한다. 강설이는 곤장 30대에 처한다. 황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날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걱정한 것뿐입니다. 현감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탐욕이었다. 6단계 처벌 집행. 곤장이 집행되었습니다. 황 씨는 비명을 질렀고 최판돌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재산 문서는 불태워졌습니다. 논과 밭, 기와집은 모두 노부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남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몸에 걸친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탐욕이 저 꼴을 만들었지. 떠나는 길. 황 씨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노부인의 집이 보였습니다. 그 곁에 강 씨가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후회인지 억울함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7단계 둘째의 결말. 박 씨 역시 관아에 불려갔습니다. 공모 사실이 드러났고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박 씨가 울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오? 최둘돌이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소. 두 사람은 강 씨를 찾아갔습니다. 형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강 씨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머님께 잘해 주십시오. 최둘돌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8단계 마침. 소문은 전주까지 퍼졌습니다. 관찰사가 직접 내려왔습니다. 그대의 효성은 모두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강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 강 씨는 표창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 씨. 강 씨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옥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은 보고 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최 노부인은 강 씨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에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마당을 걸어 다녔습니다. 남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최 노부인이 저리 오래 사시는 건 강 씨 덕이야. 최 셋돌은 향임직을 맡아 마을 일을 열심히 하다가 현감의 추천으로 한양에 올라가 공부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얻었습니다. 강 씨가 한양에서 최 셋돌을 맞이했을 때 그 옆에는 아이 셋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오프닝 이미지의 그 마당과 닮았지만 전혀 다른 마당이었습니다. 그 마당의 주인이 달라졌으니까요. 강 씨는 마당에서 햇볕을 쬐는 노부인 곁에 앉았습니다. 노부인이 말했습니다. 강 씨야, 내가 참 고생 많았다. 강 씨가 웃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노부인이 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감나무 아래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때 강 씨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참새 한 마리였습니다. 5년 전 날개를 다쳤던 그 참새와 비슷한 참새가 마당으로 날아들어 팔짝팔짝 뛰어다녔습니다. 강 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머님. 응. 저 새가 다시 날고 있습니다. 노부인도 웃었습니다. 그래. 날개가 나으면 다시 나는 법이지.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 참새를 바라보았습니다. 참새는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에 있지 않고 살아감에 있다 했습니다. 곱게 태어난 얼굴도, 많은 재산도, 높은 신분도 사람의 진짜 값어치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마음을 쓰는가, 그것만이 사람의 진짜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 씨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고운 얼굴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탐욕을 심으면 배신을 거두고, 정성을 심으면 복을 거두는 법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